안녕하세요. 이곳은 종로 상가역 3번 출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쪽방촌도 있고 익선동 한옥마을도 있고 게이거리도 있고 여러가지 세계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 쪽방촌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사창가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일제시대 종로 2가부터 종로 3가까지는 유흥가였습니다. 원래 이 윤락가는 해방될 때만 해도 아주 소규모였는데 그러다 1950년 이후로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인데 한국전쟁 이후 미망인들이 많아지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여자들이 매춘에 나서기 시작했고 방이 여러 개인 집구조의 특성을 이용해서 방 하나에 윤락녀 한 명이 자리 잡고 장사하기 좋은 구조였다고 합니다. 한참 전성기 시절에는 이쪽에 윤락녀가 무려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범위도 엄청나게 커서 탑골공원, 낙원동, 종로 5가까지 이어지는 거의 1km에 달하는 구역이 사창가였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 거대한 사창가를 끊임없이 단속하고 손도 작업을 했으나 매번 실패했고 이후 1968년 이 거대한 종로 상가 사창가는 나비작전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68년 9월 26일 당시 서울시장이 종로에 건설 중이던 세운상가 공사 현장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예지동 뒷골목으로 가고 있던 서울시장을 붙잡고는 아저씨 놀다 가세요 라고 호객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은 이 일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종로구청에 들어가 관계자를 소집하고 바로 사창가 소탕 작전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이 나비작전이었습니다. 나비작전의 핵심은 수요를 전멸시켜서 사창가를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꽂힌 윤락녀를 아무리 단속해도 손도해봐야 사창가를 찾아드는 남성 나비가 있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나비를 박멸시켜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나비작전의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1968년 10월 1일부터 종로 3가 사창가 일대를 출입하는 자를 적발해 명단을 공개한다. 두 번째, 포주에 대한 채무관계 일체 무효화, 불응 시 구속한다. 전략을 세우자마자 바로 TV 라디오에 대대적으로 나비작전에 대해 방송을 하고 모든 신문에 나비작전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 3가 사창가 골목 입구에 베가토짜리 전구를 수도 없이 매달아 놓았는데 그 이유는 사창가로 오는 남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남자들이 사창가로 접근해 오면 골목 어귀에 있던 공무원 사법경찰들이 몰려가서 이름과 직업, 주소를 꼬치꼬치 캐물었고 당연히 다 도망갔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손님이 완전히 끊겨버린 종로 3가 사창가는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던 포주와 여성들은 전국으로 흩어졌고 서울에서 새로운 홍등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종로 3가 사창가였던 곳은 통금 시간이 있던 시절에 통금에 걸린 사람들이 숙소로 잘 사용했다고 하고 저렴한 숙박비로 인해서 차차 도시 최하류층 빈민들이 모여들어 오늘날 쪽방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익선동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저런 곳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저 쪽방촌 안에 보면 거의 막걸리병이랑 소주병이 나뒹구고 여기 사시는 노인분들이랑 술을 매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이제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너편 익선동 삼겹살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삼겹살 골목, 외국인들에게 핫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삼겹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파죠. 대단합니다. 극과 극의 세상입니다. 너무나 달라. 요즘 다른 곳에 종로 관광지는 사람이 없고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부럽다. 퇴근하고 바로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먹어야겠네. 좋은 데 많구나. 이쪽만 활기차. 아, 닭집 싸니까 사는 데 많네. 싸다. 한 마리 5,500원, 뭐 두 마리 10,000원이면 뭐 맥주 먹고 시커 먹지. 아, 나도 먹고 싶네. 왜 이렇게 싸지? 3,000원, 4,000원이네. 아, 영어 끝났네. 아쉽다. 오, 해장국이 4,000원, 3,000원. 오, 대박인데. 다음에 와봐야겠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니까 싸게 파는 모양이네. 여기 또 어르신들이 또 술 한잔 하시고. 경찰들이 순찰을 자주 도시네. 경찰도 자주 보니까 다 아는 모양이네. 여기도 무보천지네. 아, 여기 야장이네. 분위기 좋다. 돼지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안에까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지나치도록 여기 몇 시까지예요? 원래 9시까지. 아, 국밥 그 돈은 입금했어요. 돈 입금했어 8,000원. 입금했어 입금. 이거 국밥값 8,000원 입금했어. 예? 아, 돈 입금했다고요. 이 8,000원 국밥값. 저걸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예. 드세요. 잘 먹습니다. 고마워요. 예. 8,000원에 돼지국밥 잘 먹고 갑니다. 아, 맛있네. 근데 그 나비 작전이 제가 검증 차원에서 옛날 신문을 검색해 보았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1968년 9월 27일인가 동아일보에 나비 작전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 대박이 대박. 패션이 남다르네.
나 저 신발 보고 사자인 줄 알았네.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세요. 안녕.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낭만. 와, 낭만 있네. 아, 아니. 아, 이게 아직도 삐끼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 여기는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역인데 오늘은 불금인데 또 촬영하러 왔습니다.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불금을 즐겨야 되는데 전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왜 왔냐면 이게 동대문인가? 동대문 진짜 오랜만에 오네. 폐지를 주우시는 이제 어르신이 계시네요. 아닌가? 노숙자인가? 이곳에는 창신동 쪽방촌이 있습니다. 벽화가 있는 쪽방촌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습니다. 왜 벽화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은 한때 엄청나게 열풍을 부렸습니다. 낙후된 곳이라면 여기저기 도처에 벽화가 들어찼습니다. 창신동 쪽방촌이 동대문 벽화 골목이 된 것은 2012년이라고 합니다. 2012년 8월에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학생 20명과 자원봉사자 80명이 추억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벽화 제작을 위한 1차 작업을 시행했고 2012년 9월에 2차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2012년 10월 말에 1970, 80년대 추억을 그려볼 수 있는 벽화 39점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벽화 제작 작업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생들의 제안에 자원봉사자들과 서울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나눔과 봉사단이 재능기부 의사를 밝히며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벽화 주제가 추억을 그리다라가 된 것은 창신동 쪽방촌 거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1970, 80년대 번성했던 청계천 일대 생활상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옛날부터 서울 도심 주변에 위치한 인구 밀집 지역에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창신동은 사창가로 매우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1968년 8월에 창신동 사창가 단속에 걸린 포주가 앙심을 품고 그동안 상납한 경찰 명단이 적힌 장부를 공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납받은 경찰들이 무더기로 파면 또는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후로부터 사창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해 사창가를 몰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서울 전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전차 차고지 부지는 유효지가 되었습니다. 1970년에 전차 차고지 자리에 동대문 종합시장이 건립되었고 이 중 한 동이 고속터미널로 건립되었습니다. 동대문 고속터미널은 1972년에 건립되었고 197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동대문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산업화 초기 지방 등지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사창가로 유명했던 지역은 터미널 이전과 복합상가 건설 등으로 인해 소규모 공장과 쪽방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당시 여관들이 손님을 더 받을 욕심에 방은 매우 작게 쪼개어서 손님을 받기 시작한 것도 창신동 쪽방촌의 형성 원인이라고 합니다.
벽화 조성 사업 이후에 창신동 쪽방촌은 일종의 유명 출사지, 관광지처럼 알려져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벽화를 구경하러 와서 거주민들이 평온을 상실하고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텔, 여인숙,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영등포 쪽방촌에 비해서는 훨씬 깔끔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고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벽화 조성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포켓볼인데 베트남 클럽이네. 동남아 사람들이 오는 당구장인 것 같습니다. 소리도 그렇고. 내가 저기 들어가면 분위기 이상해지겠지. 오랜만에 왔으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시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상권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물건들을 팔고 있고 신발, 가방, 양말 싸게 파네요. 저쪽으로 쭉 가면 이제 식당가가 있고 불금인데 생각보다 사람은 없네요. 아무래도 이쪽 동네가 좀 올드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게들도 보면 안에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외국 사람들이 있네. 여기도 순댓국집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렇다. 아, 이게 시장의 모양이네. 동문시장?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 닫은 곳이 많네. 8시 조금 넘었는데. 주말에만 장사를 하나? 문 연 곳이 없네요. 여기는 조용합니다. 여기도 상권이 많이 죽은 건가? 여기는 식당가인데 뭘 먹어야 되나? 배고프네. 가게들도 일찍 문 닫나? 사람도 별로 없고. 고기 먹으면 소주 맥주 1,900원. 오, 대박. 가성비 죽이는데? 고기가 비싼가? 칼국수를 먹어야 되나? 홍두깨 송칼국수 이거 싼데 얼마였더라? 6,000원? 한 그릇 먹어볼까?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6,000원 선불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트로트 음악이 신나게 흘러나왔고 주문한 지 5분이 지나고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송칼국수라 그런지 면의 탄력이 좋았고 야채는 호박과 양파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무리로 김가루를 뿌렸는데 이게 킥인 것 같습니다. 먹어보니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생면에 살아있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맛있네요. 단돈 6,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자주 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홍두깨 칼국수 집에서 잘 먹고 갑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6,000원이라 싸고 맛있네요. 아직은 살만하다. 잘 찾아보면 싼 가격으로 잘 먹을 수 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등포 쪽방촌은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은 도시 빈민 중 최하층에 속하는 계층입니다. 일반 거주자와 노숙자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숙자들이 돈이 좀 생기면 쪽방으로 잠시 들어가기도 하며, 반대로 쪽방에서 지내다가 돈이 없어서 노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위험한 이유는 이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노숙하며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노숙자들이 모여서 늦게까지 술을 먹고 치우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어지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노삼방뇨는 기본이고,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사창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5대 쪽방촌 모두 시작은 사창가였습니다. 그중 일명 종삼이었던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 일명 양동이었던 서울 종구 남대문 5가 쪽방촌,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은 더 이상 사창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쪽방촌은 아직도 사창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곳이어도 쪽방촌은 그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밤이 되면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데, 어둡고 좁은 이 골목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포주로 보이는 장년의 여성이 골목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말을 겁니다. 놀다 가라고 합니다. 거래가 성사된 남성은 포주의 안내를 받아서 쪽방촌 방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영등포 쪽방촌은 해방 이후 형성된 윤락가의 시초입니다. 성매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벌집 구조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평 등 서울 도심 기차역 주변에 사창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던 동대문역도 사창가가 형성되었고, 이들 사창가는 1950년대 영전사상과 허무주의, 그리고 1960년대 고도성장기의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정부가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사창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이들 사창가 규모는 조금씩 축소되었는데, 반대로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던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역 88, 천호, 텍사스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등포 사창가는 영등포 주변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증가하면서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 폐지 수집, 구걸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등포 쪽방촌 주변에 노숙자 및 도시 빈민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료 급식소 및 요새보험 같은 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가 자리 잡혀 있고, 근처 교회에서도 이것에 신경을 써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등포 쪽방촌은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한 쪽방촌이라 생필품 지원 등 여러 사회적 후원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숙인을 포함한 영등포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하고 불결하며 언제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고 살기 힘들고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시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이상한 노숙자,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 돈 달라고 귀찮게 하는 노숙자, 이런 노숙자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조용히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내는 노숙자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이중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감시와 경계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영등포 쪽방촌이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이란 2013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 중 하나로 서울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가치 있는 자산을 발굴해 보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영등포 쪽방촌이 서울 미래유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등포 쪽방촌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착공 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영등포 쪽방촌은 그저 옛사람들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